올 한해도 끝났구나 느낄 때, 누가 대상을 받았대, 올해 재밌었는데 찬밥신세구만, 연말마다 시상식으로 난리다. 올 한해 TV를 봤을 리 만무하지만 그냥 틀어두기에 제격이다. 베스트 커플상 후보들을 무대에 올린 채로 카운트다운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뻔한데 말이지. 진부하고 뻔하다는 혹자의 일갈에도 매년 똑같은 풍경인 걸 보면 이보다 무난한 게 없긴 하다. 그래, 나도 시상식에서 또 경연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응원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 간절함이 언제 이렇게 은은해졌는지 수상소감을 안주 삼아 맥주 한 모금 삼킨다.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14번째 테이크, 저는 시종근입니다. 오늘도 건욱씨, 승재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10월에 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경사 뭔지 모르세요? 아, 그거요? 그거요. 아, 네, 우리 한강 작가님이 네, 맞죠. 노벨 문화상을 네? 네? 다시 할게요. 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와, 진짜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어. 진짜 교보문고 막 어플 다운되고 막 뉴스 막 제목 대한민국은 독서 붐이다 이러면서. 벌써 그런 설레발을. 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막 인스타에도 막. 아무튼 책이 구하기 쉽지 않대요. 그렇겠죠. 지금 막 되게 몇십 년 전에 그런 판본을 막 내놓고 팔고 막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품귀 현상이지 막. 공장 불가동. 진짜 그렇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 좀 읽으세요? 아니요. 요즘 못 읽는. 요즘은 못 읽어요? 요즘 옛날에 언제? 학생 때 많이 읽었어요. 중고등학생? 네. 저도 그때 많이 읽었어요. 되게 옛날을 얘기하시네요. 옛날이라 했잖아요. 아, 진짜 옛날. 그땐 전 얘기도 안 꺼냈는데. 그때 뭐 그쵸. 근데 이제 20대 되고 극한의 도파민을 좀 너무 인터넷에 볼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핑계지만 많이 못 보고 있는데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그쵸. 많이 봐야 돼. 저는 책 좋아하는데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읽은 책이 안 읽은 책으로 이제 서재 만들어도 될 정도로 사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한번 근데 요즘은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서 못 읽어요, 책을. 무슨 소설류를 많이 읽으세요? 아니면 자기 개발? 소설? 네, 소설만 봐요. 소설만? 자기 개발은 잘 못 읽겠어요. 좀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알죠. 그럼 좋은 말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보기가 싫어요. 약간 훈계가 듣기 못해도 싫다. 괜찮아 이런 거. 그것도 싫어. 못해도 괜찮아 이것도 싫어. 못해도 괜찮아 이런 거. 이것도 싫고 그러니까 니는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표정이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막 도전을 해라 막 하는데 그렇잖아요. 막 도전해서 잘 되면은 좋은 거고. 근데 도전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100% 다 그렇진 않잖아요.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네. 그 도전이란 게 사실은 그런 리스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 중고등학생 때나 이렇게 막 맞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막 작가님 그냥 약간 그러면서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소설을 좀 즐겨 읽습니다. 군대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읽었고 그걸로 독후감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요즘은 사람들 경제 도서 많이 읽더라고. 경제. 맞아. 그 돈의 흐름. 부동산 뭐 주식 같은 거 주식 많이 하다 참 보니까.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읽는 게 아, 그치. 읽어서 돈 잘 벌면 안 되지. 읽는 사람보단 낫죠. 아니 먹죠, 맞아요. 음.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만화책은 저희 좋아하세요? 만화책이요? 네. 아, 그것도 맨날 만화 카페 가서 똑같은 거 빌려서 똑같이 1, 2권 읽고 말아요. 뭐 읽는데? 뭐죠? 저 킹덤 킹덤. 킹덤 좋아하는데 음. 이 편까지 보고 음. 와 이게 그때가 딱 집중력 떨어질 때 그리고 이제 그 보드 게임을 가져오곤 하죠. 건욱 씨도 똑같은 거 맨날 빌려와가지고 응. 20세기 소년들. 저 다 읽었는데요. 근데 똑같이 또 빌려와가지고 읽잖아요. 아닌가? 아닌데요? 그런갑다. 근데 그것도 명작이죠. 명작. 만화도 좋죠. 맞아요. 내년에는 저희 한번 책 얘기도 한번 할까요? 책? 아니 한번 하죠. 내년에 한 7월쯤 하는 걸로. 듣는 도서? 듣는 도서,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그렇지. 콘텐츠 하나 하면 되겠네. 한 내년 한 근데 가을에 또 어울리니까 내년 한 9월 목표로 9월 10월 목표로 해가지고 그 정도 하는 건지. 그 전에 한 권 읽어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왠지 셋 다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셋 다 못 읽어가지고 그 아이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프리스타일. 소설 쓰기 몰아보기, 몰아듣기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 리드 윈미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리드 윈미. 책 소리도 나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내년에 한번 해보죠. 목표로. 예.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쾌거를 한강 작가님이 이제 이룩하셨는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노벨 영화상은 없느냐? 무슨 영화계 노벨상이랍시고 뭐 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노벨상은 왜 없느냐?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영화상을 저희가 만든다면은 어떤 작품 혹은 어떤 감독에게 주어지느냐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노벨 문학상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카데미상은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미국 그죠. 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벨 문학상 저희가 노벨 영화상 저희가 주자고요. 만들어서 그래서 메일도 발송하고 그래서 아무튼 각자 뽑아왔는데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작품에 수여하면은 이게 감독한테 주어지는 거겠죠. 저는 후보가 5작품입니다. 시 이창동 감독님의 시. 왜 이렇게 시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그 레이첼 맥아담스 배우 나오는 그 언론 관련 영화 스포트라이트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인생은 아름다워. 후보예요? 네. 후보. 네 번째 인생은 아름다워. 마지막으로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at once. 이렇게 5편 골라봤습니다. 제가 뭘 골랐을 것 같으세요? 5편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시. 저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at once를 골랐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골랐고 시를 강조하시길래. 그러니까 시. 그렇네. 원래 시인데 맞춰가지고 바꿨다? 바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5개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고 저는 에올을 골랐는데 에올. 에올 에올을 골랐는데요. 그래서 이걸 고른 게 그러니까 노벨상을 보니까 좀 인류에 기여했거나 좀 공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공익성을 좀 봤습니다. 공익성 얼마나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데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실제로 제가 엑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셀? 그 가중치를 둬가지고 뭐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공익성, 연출,
독창성, 음악, 연출 이런 5가지 6가지 만들어가지고 1.8점부터 1.2점까지 차등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에어울이 1등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고 싶어서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올드보이였나? 올드보이였나? 헤어질 결심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에어울을 외쳤어요. 올드보이랑 헤어질 결심은 후보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냥 엑셀은 왜? 그러니까 해봤는데 어. 그 가중치를 몇 점으로 조정하든 이만큼 노력했다. 에어울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에어울이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울을 골랐고. 진짜 주관적이네. 뭐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냥 일개 영화인들인데. 낙하산이네요, 진짜. 그쵸. 거의 그 해리포터에서 덤블도어가 점수 다 좋았는데 그리핀도르한테 1등 주는 거 같지.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에어울 영화 제작진들과 그 다니엘스 우리 감독님들에게 박수 한번 치고 영화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셨고, 제가 이 영화가 제가 3번째 보는 겁니다. 3번째 왜냐면 첫 개봉을 2022년이죠. 2022년 10월에 했었고 2022년 11월에 플러스 에올 플러스라고 해서 확장판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극장에서 봤고요. 처음에는 아이맥스, 두 번째는 그냥 극장판 일반 극장에서 봤고, 이번에 방송 준비한다고 한 번 더 봤죠. 똑같이 울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영화가 중간에도 울었는데 끝나고 제가 그 자주 입는 회색 후드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끝나고 보니까 소매가 다 젖었어. 까맣게 됐어. 눈물을 하도 닦아가지고. 근데 극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냥 집 잘 가야 되잖아요. 지하철 타러 가면서도 울었어. 진짜. 부국제에서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되게 거만하게 말씀하시. 아니 같이 보지 않았나? 부국제에서 안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저는 그때 못 봤고. 끝나놓으시네. 그래서 뭐 언제 끝나놨어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똑같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막 카페에서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런 영화고, 일단 시놉시스로 간단하게 줄거리를 대체하면은 두 분 다 보셨어요, 근데? 네. 다 보셨어요? 아무튼 그랬군요. 얘기 드리면 미국의 이민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은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삐딱하게 구는 딸로 인해 대혼란에 빠진다. 그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능력을 빌려와 위기의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이런 장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족과 세상을 구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경 배우가 에블린을 만났는데 처음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는 그 방식을 이제 다른 시공,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 있는 남편 웨이먼드, 알파버스에서 온 남편 웨이먼드, 알파 웨이먼드한테 배웁니다. 되게 다른 우주에서는 할 법한, 근데 우리 우주에서는 되게 통계적으로 되게 개연성이 떨어지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세계에 있는 나의 능력을 빌려올 수가 있다. 뭐 이를테면 신발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선체로 오줌을 지린다든가, 옷 다 입고 그런다든가. 선체로 오줌을 지린.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냥 오줌을 지린다든가. 아니면 그거 막, 있잖아. 응? 어떤 삼각형 어떤 모양의 그쵸. 엉덩이 그대로 이렇게 내리 꽂는. 그쵸. 그래야 된다든가. 그리고 막 자기 손을 일부러 종이에 계속 비이게 4번 연속 비이게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되게 특이한 괴상한 그 행동을 해야 그쪽 세계에 있는 저의 능력을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게 된 게 이 원리를 파헤친 것도 알파버스의 양자경, 알파버스의 에블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쪽 세계에서 에블린은 젊은이들에게 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이걸 버스 점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되게 특훈을 시켜요. 너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빨리 익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좀 싹이 보인 거예요. 그게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딸 조이, 이제 알파버스에서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청년한테 엄청 교육을 시켜요. 혹독하게 너 이거 해라. 계속해 했는데 그 조이가 다 받아들이다 못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약간 흑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가지고 좀 허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허무감에 빠지게 되고 조부 투파키라는 존재로 좀 그런 빌런으로 변모가 됩니다. 흑화하죠. 그렇죠. 흑화해서 자기도 이제 파괴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다중 우주를 다 파괴하려는 야욕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파괴하느냐? 거대한 베이글을 만들어서 흡수시키는 거죠. 맞아. 모든 어떤 인간들이든 어떤 상징물이든 다 흡수하려고 듭니다. 이제 그런데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에블린이. 그런 영화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베이글이 많이 나와요. 베이글이랑 눈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예 다르잖아요. 베이글은 가운데가 비어 있고 겉에가 차 있는 그런 상징물이고 눈알은 가운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베이글은 그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엇나가고 싶어하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비관적이어서 조금 더 나은 상황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다른 우주의 나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현실을 도피하고 좀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랑 동떨어지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 베이글 모양을 그리게 된 거고 눈알 모양은 그 눈알 스티커 같은 그 상징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전반에. 근데 이제 그거는 구심력을 뜻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지킨다. 난 현재 삶에 충실하고 지금이 그리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내 가족,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다정함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그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그 베이글이 굉장히 어쨌든 좀 심심하잖아요, 맛이.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단맛도 있고 뭐 좀 그렇지만 원래 베이글은 되게 심심한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브리띵 베이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베이글 가게에 모든 재료를 베이글에 올려 먹는다라는 데서 온 메뉴가 있대요.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그런 데서도 조금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 검은 베이글 안에 거대한 그 베이글 안에 모든 사회 전반의 요소들이 빨려 들어가서 그 베이글을 이루잖아요. 그런 데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우들도 뭐 양자경 배우랑 키호이관 맞아요. 배우 그 당시에 개봉 시에는 이 에블린을 연기한 양자경 배우가 60살이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할리우드 진출한 지 20년 만에 첫 단독 주연을 맡은 거예요, 이 영화로. 그리고 그 키호이관 웨이먼드를 연기한 키호이관 배우는 동양인 남성으로서 좀 한계를 봤대요. 자기 역할에 있어서나 아니면 좀 연기 활동에 있어서나 제약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뭐 무술 감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 산업 내엔 있었지만 연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연기를 하진 않다가 원래 아역 배우로 유명했죠. 그렇죠. 구니스랑 그 인디아나 존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었죠. 근데 안 하려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이 영화에 문득 오디션을 봤는데 그
데니얼스 감독, 그러니까 그 둘이에요. 둘이 데니얼스라고 붙이는데 둘 다 데니얼이어가지고 데니얼스인데 감독들이 원래는 양자경 말고 성룡을 캐스팅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성 중심의 서사로 가려다가 그냥 아예 없애고 양자경 배우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키오이관 그 배우님이 성룡을 닮았다고 되게 좋게 봤대요. 그리고 무술도 가능하고 뭐 연기력도 연기 경력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복귀작에서 두 배우 다 큰 상을 많이 받고 아카데미에서도 받고 골든글로브에서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키오이관 배우님은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 엄마 나 오스카 받았어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배우들이 다시 약간 신나 있는 느낌이 나요. 내가 이 작업이 얼마나 좀 재밌고 좀 큰 의미가 있는지 그들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좀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즐기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장 눈여겨볼 장면들이 되게 굉장히 많지만 그 마지막에 에블린이 그 조이를 안아주는 장면 그런 장면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저도. 근데 그 엄마랑 딸이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마음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물론 영화 중간에 조금 성적인 요소도 많고 그랬나요? 네, 조금 그 짓궂은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 그 남성 성기 모양 같은 걸로 때리거나 막 그런 장면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조이가 경찰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부각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실을 가끔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나를 다잡고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정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응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사회 전반에 공헌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이게 선정의 변입니다.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좀 뾰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 해현실 결심 이런 영화를 제치고 제가 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 좋았죠. 너무 좋죠 영화가. 다시 보고 싶은데요. 다시 봐도 재밌어요. 영화 다시 봐도 재밌고. 나오기 전에 소문으로는 막 그냥 매트릭스 같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영화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것만 기대했는데 웬걸? 너무 나를 울리네? 거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서 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지? 그니까요. 실제로 감독이 데니얼 콴이 ADHD 환자였다고 해요. 성인 ADHD. 그래서 자기가 상상했던 그 다중 우주의 자신을 영화에 많이 녹여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도 받아서 ADHD 진단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세탁이랑 세금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ADHD 환자들이 잘 못한다고 해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해서. 그래서 영화 전반에 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영화니까 꼭 보시면 좋고 음악도 좋습니다. 음악 그 좋죠. 손 럭스라는 밴드가 음악 전반에 담당했는데 This is a Life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데 진짜 눈물 쏟습니다. 보통 다 일어나시잖아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동적이라서.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지금 들으면 또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넘길까요? 다음 분 누가 하죠? 그 다음 분 어떤 분이 이어받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건욱 씨. 네. 영화로 하진 않았고 저는 노벨상이 원래 감독들이 아니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람 감독을 정해봤는데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에게 노벨 영화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되게 나 할 때는 되게 비웃더니만 자기도 되게 거국적으로 하시네요. 저요? 네, 되게 지금 근엄하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네. 그 뭐 통계 뭐 이런 거 아. 돌린 거 없고요. 그렇군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님. 네, 크리스 콜럼버스 네, 감독님한테 네. 그래서 무선 악수 요청 받으실 예정이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저도 이 선정 기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삶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화가 사실 뭐 요즘에 뮤직비디오나 뭐 쇼츠 이런 거는 유튜브 뷰만 봐도 뭐 1억 회, 뭐 쇼츠 같은 거는 어제 올렸는데도 막 몇백만 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는 100만 관객 되기도 힘들고, 그쵸.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관객 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영화를 논하면 그게 우리 추억이 됐든 아니면 기억, 그냥 알지 뭐 이렇게 하든 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유튜브 조회수랑 그 관객 수로 따지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이 감독님의 영화가 뭐가 있냐면 뭐 나홀로 집에도 있고요, 해리포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바이센티니얼맨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퍼시 잭슨과 번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제가 지금 영화 얘기를 드렸을 때 다들 당연히 알지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넘어서 뭔가 정말 그 동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만든 그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네. 이분의 영화들이 네. 그 사람의 가치관이랑 성격이랑, 그리고 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행복한 순간을 뭐 떠올려봐라 뭐 하면 보통 어린 시절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중 하나인데, 이제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뭐 내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뭐 그 가상의 세계 뭐 이런 행복한 세계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뭐 그게 해리포터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뭐 살고 싶다 뭐 이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커서까지 그런 행복했던 기억으로 정말 전 세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노벨상을 드렸어요. 네, 정말 좋은 이유죠. 그렇죠.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그 작품이 얼마나 좋고 메시지가 어떻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준인데 이제 그게 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죠 진짜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거의 해리포터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데, 뭐 나홀로 집에 하면 거의 그 계절과 그 명절 그 시즌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영화라는 장르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로 노벨 영화상이 있다면 받았을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노벨 문학상이 어떤 작품 하나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작가 전반의 어떤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작품이 얼마나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준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 사람의 영화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이 사람의 영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 의미가 정말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회 문제를 꼬집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라도 뭔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말을 잊지 못하. 근데 그 크리스 콜럼버스 영화,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런 장르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따뜻한 푸근한 가족 영화는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좀 힘들지 그쵸. 않을까? 해리포터라는 장르를 사실상 만든 그쵸. 개척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조앤 케이 롤링. 그 롤링 작가가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조앤 K. 롤링. 조앤 케이 롤링 맞잖아요. 음. 그렇죠. 조앤 케이 롤링 작가가 이제 소설 원안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현실로 구현한 거는 아 그쵸. 크리스 콜럼버스가 아닐까. 그쵸. 맞죠. 네, 사실상 거의 동등한 위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조앤 케이 롤링이 나왔고 네. 그 크리스 콜럼버스. 콜럼버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길렀죠. 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가 좀 정신이 잘 없나. 네, 아무튼 그냥 사실상 90년대생들의 어떤 서태지 정신적 지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서태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영화 대통령. 진짜 영화 영화 대통령이죠. 영화 대통령. 정말로. 서태지도 락으로 돌아왔듯이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도 이제 스릴러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진 못했는데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찾아보면서 그 지금 필모그래피를 쭉 보는데 마지막에 목요일 살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몇 년도로 넷플릭스 나와 있어요? 오리지널 영화인데 미정이에요. 오. 개봉이. 뭔가 특이한 걸로 지금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살인 클럽. 가족 영화에 질리셨는지 질게 마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조금 영화가 다 부진했잖아요. 렌트도 사실상 좀 부진했고. 그쵸. 근데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정도면 꽤 잘 된. 메가히트죠, 메가히트. 메가히트죠. 그것도 이제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가족 맞아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다음에 퍼시 잭슨 뭐 이런 거 외국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많이 못 본 것 같고.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 그래요. 하지만 90년대생들에겐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신적 지주였다. 나는 열렬한 추종자였다. 그래서 이 상을. 네, 그래서 이 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goes to The Nobel goes to 크리스 Chris 콜럼버스. Columbus. 와, 저도 좋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근데 전 박물관 살아있다 안 봤어요. 박물관 이 살아있다죠. 안 봤어요. 그냥 킬링 타임인데 그 뭐라 할까요? 영화를 다 보면 이 사람 영화 특징이 영화를 다 보면 입에 잔잔한 미소가 남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도 1편 뭐 안 보셨다 했지만 스포를 좀 할게요. 1편이 그 뭐 이것저것 그 대소동을 거치고 박물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그 전시품들이랑 이 주인공인 그 박물관 야간 경비원이랑 그 세템버 노래 아시죠? Do you remember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춤을 다 춰요. 그러니까 뭔가 녀석들 하면서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어떤 재밌네요. 네, 되게 유쾌해요. 일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일은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로빈 윌리엄스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죠 거기. 그 모든 시리즈에 다 나와요. 그러고 딱 돌아가셨죠. 아 돌아가셨어요? 네. 아 모르셨구나. 맞아. 딱 그거 사실상 개봉 전에 유작이었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시리즈. 잘은 모르는데. 제가 누구 돌아가신 걸 잘 모르네요. 그렇게. 존 레논 아 근데 존 레논은 좀 심했고. 존 레논 생존설은 깜짝 놀랐네. 그렇군요. 그래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님께 한 표를. 네. 승재 씨는 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아니 천천히. 아무튼 빠르게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금 어려웠어요. 선정할 때 어려웠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객관적으로 가려다가 마지막 주관적으로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줬나. 그래서 그때 꼽다 보니까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쫙 후보를 훑어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제 쥐라기 공원 그리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제작하고 어빈 커슈너 감독이 연출한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그리고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 그 중에 3편 왕의 기한 그리고 이소룡이 나오고 로버트 클라우스 감독이 연출한 용쟁호투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다 이제 그 이소룡 영화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이소룡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뽑았고 근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가 꼽은 거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였습니다. 네. 왜 이 영화를 꼽았냐면 저번 회차에서 이제 그 건욱 씨가 러브레터를 보고 다시 보기 좀 힘들 정도로 좀 슬펐다 했잖아요. 감동적이게 했잖아요. 저도 AI가 좀 그런 영화였지 않았을까? 보고 이렇게 운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픈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거. 지금도?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저려와요. 그리고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못지않게 그런 가족적인 영화를 그럼요. 잘 만들잖아요. 쥐라기 공원도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영화고, 그렇죠. E.T.도 그렇고, 뭐 미지와의 조우도 그렇고. 그래서 AI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SF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 감독만의 그 가족적인 느낌을 좀 잘 담은 영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줄거리는 로드트립인데 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난해했던 스토리가 이렇게 막 압축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짧게 압축하면은 그 부모가 자기 아들 진짜 살아있는 아들이 아파서 그에게 이제 어떤 위안처 겸 이제 친구 느낌으로 이제 주인공 로봇을 이제 데려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다시 병이 나았고 이제 존재 가치가 좀 떨어졌던 그 아이 로봇은 이제 버려지게 돼요. 부모로부터. 그렇지만 그 주인공 로봇은 이제 그 부모님 특히 엄마로부터 그런 애정 결핍이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네. 그래서 피노키오처럼 인간이 되고자 하면서 이제 로드트립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봇 사냥꾼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로봇들을 만나고 뭐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박사를 만났는데 뭐 거기서도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좀 살짝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세계가 멸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물에 잠기고 그 로봇도 어떻게 하다가 물에 어떤 그 장치에 들어간 상태로 수장돼서 몇천 년이 흘러서 인간은 다 멸망하고 외계인이 내려와서 그 AI 그 로봇 주인공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이제 소원이 있느냐 이제 주겠다 했는데 이제 자기는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엄마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어떤 자료를 채취를 해서 그 실제 엄마는 아니지만 이제 잠깐이나마 엄마의 형상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꿈처럼 이제 형상을 해줘서 찰나의 순간을 좀 즐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 조건으로 이제 엄마를 다시 부활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는 그 주인공이 봤던 그 엄마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왜냐면 그 엄마도 그 주인공 로봇을 사랑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살아있는 자기 아들이 더 우선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되살아난 엄마는 이제
주인공이 바랬던 엄마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주인공 사랑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도 수명이 다해서 죽거든요. 그 로봇도 하루가 지나면서.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주인공 로봇과 그 엄마와 같이 동행했던 곰돌이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셋 다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잠에 빠지듯 이제 죽는 결로 이제 결말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의 그 임팩트가 너무 감명이 깊었고 죽어요? 네, 죽었어요. 나 안 봤는데.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기로 했던 게 아니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원래 연출을 하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워낙 실력 있는 감독이지만 스필버그에 대해 양보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런 류의 영화는 제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넘기고 그리고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나이가 많이 연로해서 죽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맡았던 게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의 장기를 정말 잘 발휘했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기 공원도 물론 좋았지만 이 영화 스필버그 하면 생각나는 최고의 영화라고 하면 AI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좀 많이 울림을 주었기에 영화로서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게 노벨상을.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건욱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감독의 그런 행적들을 봤을 때 받을 만하다. 네, 물론 받을 만했던 인물이고 최고의 영화 감독 리스트에도 올라가는 그런 감독이기에 이 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왜 받아주지 않나요? 네. 실제로 여러 평에도 너무 아파서 영화를 못 보겠다는 그래요. 평이 정말 많아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승지 씨는 마음 아픈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네요. 두 분 다 약간 제가 뭐 주라기 공원이나 에일리언 꼽았어.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되게. 아 그리고 제가 저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간다 스토어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 노벨 영화상이 있다면 뭘 주고 싶나요? 오 재밌겠다. 했는데 시네마 천국을 꼽으셨어요. 근데 그분 인터뷰를 보면은 그냥 이런 영화 산업을 발을 들이게 했던 시초가 시네마 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기가 그 정도로 시네마 천국만큼의 그런 임팩트 올림을 준 영화는 없었다고. 역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유를 구구절절 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해안이 있으시네 해안이. 네. 저도 실제로 리스트에도 시네마 천국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프로파간다. 최고의 시네마 스토어. 네. 좋습니다. 결국 다 약간 가족 영화 느낌으로.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살짝의 SF를 첨가한 가족 영화 느낌으로 가져오셨네요. 셋다 SF가 좀 첨가됐네요. 셋 다 그렇네요. 크리스 콜럼버스도 SF가 좀 있고. 네. 돌고 돌아 이런 그 가족부터 시작하는 그 인류애가 굉장히 아무래도 그런 혐오가 만연한 이 사회에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사랑. 마무리 좋네. 러브 그런 사랑이랑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영화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안 봤어요, 근데 AI를. 아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이미 뭐 거의 보여줬는데. 아 근데 봤습니다 오늘. 근데 이 영화도 조금 보면은 좀 기괴한 느낌이 많아요. 네. 저는 처음 초반 보다 말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짜 아이랑 밥 먹는 거 경쟁하다가 고장 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럽쇼. 아이는 실제 아이임에도 로봇 같이 냉소하고 그리고 이 로봇 주인공은 로봇임에도 인간 그 아이보다 더 인간성이 있는. 그래서 둘 다 서로 대결을 하다가 그 로봇이 시금치를 먹어가지고
네. 맞아. 귀엽다. 네. 그렇게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되게 막 사람이 로봇같이 차갑기도 하고 로봇이 오히려 AI처럼 진짜 요즘 막 어르신들 옆에 막 있어주는 로봇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서비스도 막 생기고 그런 것처럼 분간이 잘 안 되는 점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좀 필요한 따뜻한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비슷한 영화인 것들이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벨 영화상 이렇게 하나씩 꼽아봤고 네. 감독님께는 저희가 따로 카톡이랑 메일로 한번 걷기왕처럼 걷기왕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